경제 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AI 경쟁이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처럼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냐 이 싸움을 넘어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AI 전쟁의 진짜 전선이 여러 곳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세계 전쟁터를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세계 전쟁터요? 네. 첫째는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을 차지하기 위한 기기 위의 전쟁, 그리고 둘째는 AI를 움직이는 막대한 힘을 선점하려는 인프라 전쟁,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AI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두뇌 구조 전쟁입니다. 아, 기기, 인프라, 그리고 두뇌 구조. 이 세 가지가 현재 AI 산업의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흥미로운데요. 겉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 세 전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파헤쳐보면 어쩌면 미래의 승자가 누구일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쟁터, 바로 기기 위의 전쟁부터 시작해보죠. 애플이 결국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소식.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닌가요? 엄청난 정도가 아니죠.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배경을 좀 보면 사실 애플은 그동안 자존심을 걸고 자체 AI 개발에 매달려 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시리의 성능은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이었고 아, 맞아요. 시리아 오늘 날씨 어때? 이상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야심차게 내놓은 애플 인텔리전스도 시장의 반응은 좀 미미했고요. 근데 반면에 구글 제미나이는 지난 1년 사이에 정말 무섭게 성장해서 절대 강자 같았던 오픈 AI의 챗 GPT 트래픽 점유율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어요. 결국 애플이 인정한 거네요. 최고의 엔진을 직접 만드는 건 포기하겠다. 대신 시장에서 검증된 최고의 엔진을 우리 차에 싣겠다. 이렇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더 똑똑해진 시리에 대한 약속을 벌써 몇 년째 들어왔잖아요. 그랬죠. 그냥 강력한 AI 엔진 하나 탑재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문제들이 마법처럼 해결될까요? 통합이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그런 근본적인 난관은 여전하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기술적인 허들은 남아있죠. 하지만 이번이 이전의 약속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초개인화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초개인화요? 네, 앞으로의 시리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 결과를 읽어주는 걸 넘어서요. 이제 당신의 휴대폰 안에 있는 이메일, 문자, 사진, 캘린더 이런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답을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가령 지난주에 친구가 저녁 먹자고 보냈던 카톡에서 약속 장소랑 시간 좀 찾아줘 라고 말하면요. 그 수많은 대화 기록을 AI가 다 뒤져서 정확한 정보를 바로 알려주는 거죠. 와,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친구가 보내준 주소를 찾으려고 한참 메시지 창을 스크롤했어요. 저도요. 정말 공감되네요. 근데 그게 그냥 말 한마디로 해결된다는 건데 이게 현실이 되면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하다면 사용자들이 굳이 다른 폰으로 넘어갈 이유가 정말 사라지겠어요. 아이폰 생태계 안에 사용자들을 완전히 가둬버리는 그 강력한 락인 효과가 생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다시 중요해져요. 아, 그 기술적 허들 말씀이시죠? 네, 사실 한 1, 2년 전에도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비슷한 기대를 했었지만 그때는 애플 자체 AI 성능이 받쳐주질 못해서 실패로 끝났거든요. 이번에는 이미 성능이 입증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하니까 기대가 큰 건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 통합 결과물이 얼마나 매끄러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용자들의 반응이 와, 미쳤다, 이 수준의 열광적인 반응이냐 아니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죠. 그렇지만 이런 강력한 동맹이 애플에게 마냥 좋기만 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구글의 지능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혁신 이미지를 훼손하고 결국 구글의 지능을 전달하는 껍데기로 전락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위험을 애플이 모를 리 없죠. 이건 애플 입장에선 정말 자존심과 신뢰 사이의 엄청난 딜레마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브랜드에 더 큰 타격이라고 판단한 거죠.
하긴 일론 머스크조차 구글에게 너무 큰 힘이 쏠린다고 경계할 정도니까요. 네, 이 동맹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애플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당장의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수십억 대의 아이폰에서 이런 고도화된 AI가 돌아가려면 그걸 뒷받침할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아, 그렇죠.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전쟁터, 인프라 전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애플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쓰는 플레이어가 있어요. 바로 메타군요. 애플이 최고의 엔진을 빌려오는 전략이라면 메타는 아예 엔진 공장부터 발전소, 그 주변 도시까지 그냥 통째로 지우려는 것 같아요. 메타 컴퓨트 계획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던데요. 네, 숫자를 들으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메타는 앞으로 10년간 현재의 데이터 센터 규모의 5배에서 6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려 20배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20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시장에서는 메타가 현재 약 5에서 7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최대 50기가와트를 더 짓겠다는 거거든요. 50기가와트?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네요. 좀 더 쉽게 비유해 주실 수 있나요? 50기가와트면 수천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와, 말하자면 오직 AI만을 위해서 작은 나라 하나가 쓸 만한 국가 기관 전력망을 새로 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애플과 메타는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걸까요? 애플은 협력하고 메타는 모든 걸 직접 손에 쥐려고 하는 이 전략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바로 두 회사가 그리는 미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다르다. 네, 애플의 최우선 목표는 아이폰이라는 현재의 핵심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을 빌려와서라도 당장 사용자 경험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아하, 반면 메타는 달라요. 그들의 목표는 범용 인공지능, AGI나 차세대 메타버스 같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창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그 미래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파워를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특정 기업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야망이죠. 아하, 그러니까 메타의 투자는 단순히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미래 시장의 규칙 자체를 만들겠다는 선전포고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막대한 투자는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앞으로 수요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거대한 쓰나미가 이미 예고된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기기후의 전쟁 그리고 인프라 전쟁을 살펴봤네요. 그런데 이 모든 하드웨어 경쟁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AI의 두뇌 자체가 물리더린 벽에 부딪히는 문제 말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전쟁터, 두뇌 구조 전쟁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딥시크라는 그룹이 발표한 개념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시장은 딥시크라는 이름에 살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 왜요? 왜냐하면 약 1년 전에 이들이 AI 모델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해서 시장에 충격을 준 적이 있거든요. 아, 맞다. 더 적은 하드웨어로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그렇죠. 바꿔 말하면 AI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시 관련 주가들이 휘청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하드웨어 수요에 참모를 끼얹는 내용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고요? 완전히 정반대였죠. 이번 문문의 핵심은 오히려 메모리가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AI의 가장 큰 기술적 한계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아주 기발한 방법을 제안했거든요. 어떤 방법인데요? 바로 AI의 역할을 두뇌와 도서관으로 나누는 겁니다. 두뇌와 도서관이라니, 와, 그 비유 정말 직관적이네요. 듣자마자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저도 항상 모든 AI 모델을 그냥 거대하고 단일한 뇌덩어리처럼 상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AI의 작동 방식을 우리 인간의 학습 방식에 빗댄 건데 아주 흥미로워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선 두뇌는 핵심적인 추론과 사고를 담당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HBM의 역할입니다. 네네. 처리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비싸고 용량이 제한적이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 머릿속에 달달 외워둔 핵심 공식이나 개념 같은 거예요. 아하. 반면에 도서관은 방대하지만 세부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상대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DDR5 같은 일반 메모리가 이 역할을 맡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참고서나 백과사전 같은 존재예요. 와, 잠깐만요. 그거 완전 제 머릿속이랑 똑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저는 세상 모든 책 내용을 외우진 못하지만 어떤 정보가 어느 책꽂이에 어떤 책이 있는지 대충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책을 꺼내보거든요. AI도 그렇게 정보를 철회하게 만든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예를 들어 AI에게 한국사에 대해 물어보면 조선 건국 같은 핵심적인 사건은 비싼 두뇌, 즉 HBM에 저장해두고요.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는 이자춘이고 하는 아주 세부적인 정보는 값싼 도서관, DDR5에 넣어두는 거죠. 아,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만 도서관에서 해당 정보를 쏙 빼와서 두뇌에서 조합한 뒤 답을 주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이게 가능하다면 AI 모델의 크기가 HBM 용량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갇힐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한하게 똑똑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업계의 오랜 믿음이었던 스케일링의 법칙, 즉 모델을 크게 만들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법칙이 계속 유효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은 셈이에요. 와, 그리고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어떤 영향이죠? 핵심 추론을 위한 두뇌, 즉 HBM은 지금처럼 계속 중요할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방대한 정보를 담아둘 도서관, 즉 DDR5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니까요. 아, 이미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인 HBM에 더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DDR5까지 필요해지는 거죠. 와, 그렇군요. 결국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 경쟁의 무게중심이 메모리 반도체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정말 상상 이상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AI 전쟁의 세 가지 전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사용자의 손안을 차지하려는 애플과 구글의 기기 위의 전쟁, 또 AI 시대를 지배할 힘을 선점하려는 메타의 인프라 전쟁, 그리고 AI의 성능 한계를 돌파하려는 딥시크의 두뇌 구조 전쟁까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바로 AI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특히 메모리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HBM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가 역설적으로 HBM은 물론이고 DDR5 메모리까지 더 많이 필요하게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AI 기술 경쟁의 진짜 승부처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닌 메모리 하드웨어로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는 AI의 두뇌와 도서관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딥시크가 말한 그 도서관이 단순히 위키피디아 같은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당신의 평생에 걸친 모든 이메일, 메시지, 사진, 검색 기록을 담고 있는 완벽한 디지털 아카이브가 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개인 AI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또 어떤 새로운 질문들이 열리게 될까요?